그러니까 미국은 주거비가 차지하는 거 이제 3분의 1이 넘어가니까는 연준 의장조차도 집 사는 걸 좀 늦추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하면은요.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다 합쳐가지고서 17%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전월세만 딱 합치게 되면은 10% 약간 안 됩니다. 9%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월세의 안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3분의 1도 되질 않거든요. 그보다는 가계부채 걱정을 더 하는 거죠. 한국에서 특이하게 많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통신비, 그다음에 교육비가 많이 높습니다. 전월세하고 교육비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식품 물가 비중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게 되면은 물가 안정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디스인플레를 얘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인플레 잡기에 용이한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 통화 정책도 그에 맞게 나오는 것이다. 사실 이 데이터만 기반하면은 굉장히 적절한 정책이다.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초에 들면서 사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뭐 금리 시나리오가 마치 좀 바뀌었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다시 반대로 뭐 CPI가 3%, 뭐 그냥 언뜻 듣기에 자세히 안 보면 CPI가 3%, PPI는 0%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물가 관련돼서?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물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가 데이터가 딱 나오고 나서 보니까는 시장에서 그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향후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좀 최근 며칠 사이에 강하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가 지난주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이제 뭐 회의 2회 연속으로 놀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배제된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연말까지 정말 연준 지난 FOMC 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점도표 2회 올렸듯이 2회 인상에 대한 페드와치상에서의 그 확률이 50%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CPI에다가 그다음 또 생산자 물가까지 다 나오고 나니까는 10% 초중반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뭐 10년물 금리도 4.1까지도 거의 뭐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뭐 연일 하락을 해가지고서 3% 후반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불과 한 7거래일 동안 40bp, 그다음에 2년짜리도 50bp가 빠져버리니까 진짜 금리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이제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온 사실 이번 주가 물가 주간이잖아요. 그럼 물가가 도대체 어땠길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물가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일단은 뭐 헤드라인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3%인데 이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2.97이 나왔으니까 드디어 앞자리가 2자로 변했다. 이고 더군다나 추가적으로는 그 이제 전월 대비로는 어떠하냐라고 했었을 때에도 반올림에서 0.2지 뭐 전월 대비로 헤드라인은 0.18이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근원 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들 당연히 이제 다들 모든 투자자분들이 여기고 계시는데 근원 물가는 정말로 이거는 계속 높을 거야 라고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원래 시장 예상은 5인데 4.8이 나왔고 근데 전월 대비로 봤을 때에도 그 전에 6개월 연속으로 0.4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0.16%가 나오다 보니까 전월 대비로도 지금 반년 만에 엄청나게 꺾였다. 그러니 여기에서 좀 더 기대가 많이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이거 잘하면 근원 물가까지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반기에 뭐 좀 올라간다던데라는 거는 기존에도 이미 알고 있던 거고 이번에 사실 또 뭐 헤드라인은 3% 초반 나온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보다 잘 나온 거에 추가로 근원 물가가 잘 나온 점이 이번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향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좀 될 것으로 보느냐 했을 때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해가지고서 요거보다 한 반년 정도 빠르게 그러니까 일종의 선행지표격이죠.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그래프를 그어보면 나오는 게 ISM 제조업 PMI에서
지불 가격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물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선후행 서로 간에 움직이는 게 있는데 ISM 제조업 PMI의 지불 가격이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 선인데요. 뭐 그래프를 좀 당겨놓은 거네요. 빨간색 선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여기서 사실 뭐 하반기에 조금 또 뭐 3% 중반, 뭐 많으면 후반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물가가 다시 튈만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거고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헤드라인 쪽에서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안정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면 식품 물가가 크게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식품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지금 파란색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까지도 올라가면서 네. 물가 올라가는데 기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많은 분들께서 그 나우캐스팅 물가를 이제 예상치로 좀 참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보다 높게 이제 예상이 나와가지고 예상이 좀 네. 틀리고 있거든요. 네. 그 주된 이유가 식품 물가가 하락하는 걸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고 이제 식품 물가 경우에는 북미 비료 가격하고 좀 연관이 깊습니다. 북미 비료 가격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는 걸로 나오는데 비료 가격이 계속해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지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식품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식품이 지난 한 4개월 정도 전월 대비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 이번에 0.1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완연하게 여기도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인다라는 네. 거고요. 다음으로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원 물가. 네. 근원 물가는 그 이제 여기에 제일 크게 차지를 하는 것이 일단 주거비가 한 40% 초반 정도로 차지를 하고요. 근원만 놓고 보면 나머지들이 뭐 우리가 그 근원 중에서 아주 끈끈한 부분일 것이다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그 이제 뭐 서비스 쪽이 있다 보니까는 그럼 서비스 쪽 물가는 그 고용시장하고 연관이 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 구인하고 한번 그어보면 구인 대비해서 근원 CPI를 6개월 뒤로 해가지고 그어보게 되면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인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데 사실 요 구인 자료 자체가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거는 현재까지 나오는 거는 한 달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5월 달 것까지가 나온 거고 그 조사는 그 전에 하다 보니까는 실시간으로 구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통은 분석하시는 분들께서 민간 고용 관련 사이트에서 나오는 자료를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민간 사이트 중에 대표적인 격인 뭐 인디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해요, 이거를. 네. 근데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구인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구인 쪽에서 계속해서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근원 물가 쪽에서도 저는 뭐 하반기에 안정화가 또 더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고요. 예. 다음으로 근원 쪽에서 다른 큰 부분인 주거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집값하고 주거비는 관계가 큽니다. 네. 다만 시차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네. 어떤 집값 데이터를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1년 반, 어떤 거는 2년의 시차를 둔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케이스 슐러 지수하고 CPI에서 쉘터하고 비교를 하면 약 한 15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해보면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던 게 집값이 피크를 치고 살짝 내려오기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이번 코로나 인플레에서는 이 관계성이 깨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주거비도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이게 살짝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전년 동월 대비 8%대에서 7%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돼요. 뭐냐 하면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디스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집값도 그렇고요. 근데 전월 대비로 보면은 집값이 최근에는 상승하고 있는 게 나타나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이 그 주거비 쪽에서 안심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이제 걱정들이 많이들 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1년 뒤에 그거는 얘기를 해도 되는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네요. 예,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려면 저 내려가는 것부터 보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이맘때쯤에 걱정을 하자. 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전월 대비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갈 거냐. 그래서 그 집값의 상승률이 우리가 걱정하는 또 인플레를 과다하게 걱정해야 될 정도로 올라갈 것이냐인데 그거는 뭘로 보냐면 뉴욕 연은에서 매달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항목 중에서 향후 1년 뒤에 그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에 대한 조사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여기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내려왔었죠. 평균 대비.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 한 5년 평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그 심리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다시금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냐 코로나 때처럼 아니면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5년 평균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거냐라고 보게 되면 만약에 과거 팬데믹 이전에 5년 평균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집값 상승률이 4% 후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5개월의 시차를 반영을 해가지고 주거비의 상승률은 얼마가 나왔냐면 3.1%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주거비 상승률을 한번 3.1%로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민감도 분석인데요. 근원 물가에서 주거비 상승을 3%로 놓고 보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항목이 뭐 3%면 당연히 근원 물가는 3%가 나오겠죠. 딱 3이겠죠. 근데 뭐 2에서 3% 정도 사이다. 주거비 제외 근원 항목이 그러면은 2% 중후반 정도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근원 CPI가 2% 중후반이다라고 하면 이제 연준에서 정말로 중점적으로 보는 근원 PC는 근원 CPI 대비해서 0.5가 역사적으로 낮거든요. 여기는 주거비 반영 비율이 CPI 대비해서 PC는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뭐 그거는 2% 초반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기준금리는 한 1.5에서 1.6 정도 높았던 게 평균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3% 후반대, 중후반대 정도의 기준금리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 도대체 이제 뭐 내년이나 되면은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얼만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물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자료에 따르면은요. 그래서 뭐 저는 물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안정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헤드라인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가 얘기할 때마다 심리에 따른 물가의 이런 상승,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물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번에 조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요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지난달에 나온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그러면은 정말로 어떠할까 했었을 때 구글 검색량 기준으로 해보면은 인플레가 2%가 넘어가면 그게 임계점인 것 같다.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더라. 그 다음에 네이버를 더 많이 쓰니까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한 2.3%인 것 같다.인데 요 조사가 다른 조사 방법을 해외에서 한 거를 이제 차용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도 9월달에 나온 이제 그 글로벌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뭐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같은 식으로 봤었을 때의 그 심리적인 임계점이 얼마이냐. 요거를 이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구글 기준으로는 3.55%, 그다음 트위터 기준으로는 3.39%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 중반이라는 건데 이번에 헤드라인이 이거 아래로 처음 내려온 거죠. 물가가 크게 뛴 이유로.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분명히 이번에 수요나 공급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는 건데, 하지만 그 임계점 아래로 이번에 처음 내려왔고, 그럼 심리적 영향이 이제는 잦아드는 거는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생각보다 물가 안정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헤드라인은 아무래도 뭐 이제 많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유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헤드라인 숫자는 이제 앞으로 기저효과 같은 게 빠지면서 조금 뭐 물가가 많이 안 올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네, 그래서 최근에 예. 나타난 전월 대비 네. 트렌드의 뭐 3개월치 평균이나 네. 아니면 6개월치 평균을 가지고 하반기 내내 그게 이어진다라고 예. 하게 되면 3% 중반 내지 3% 후반으로 전년 동월 대비가 이제 소폭 올라가는 걸로 예, 예. 나오고요. 다만 그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3% 그다음에 그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걸로 되게 됩니다. 그 가령 예를 들면은 연준에서 정말 많이 이제 그 언급이 최근에 됐었던 그 슈퍼코어 네. 물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는 전년 동월 이제 그 전월 대비로는 제로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기저 효과가 베이스 이펙트뿐만 아니라 최근 트렌드도 완연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만 보면은 헤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3.5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3.2다, 3.5다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물가가 실제로 확 돌아서서 올라가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물가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자로 잰 듯이 완벽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 내려오지 않거든요. 예. 좀 범피하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네, 내려오는데 저는 하반기가 헤드라인은 일단은 살짝 이렇게 되는 네. 전년 동월 대비로는요. 네. 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물론 어쨌든 올라가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누가 이 자리를 또 디스인플레이션 심리를 대체해 줄 거냐 하면 저는 근원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근원 쪽에서 이번에 디스인플레이션의 증거가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원을 나눠 보시면은 주거비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고용 관련돼 가지고서 요거는 이제 근원 내에서 서비스 쪽이죠. 네. 그다음에 근원 내에서 상품 쪽도 있는데 네, 그쪽은 어떤가요, 진짜? 네, 상품 쪽 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고차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그다음 또 올라갔다가 이젠 최근에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맨하임 인덱스에선 쭉 내려오고 있는데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는 그 이제 지난번에 저점 대비해 가지고서 이제는 올라갔다가 마이너스가 돼 버렸어요. 네. 올라간 게 전혀 없고요. 최근 네. 몇 달 올라갔다 하는데. 근데 CPI에서의 중고차는 요거를 몇 달 후행을 하거든요. 네. 이건 여전히 저점 대비 10%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요거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것이다. 이고 중고차에서도 한 10% 정도는 디스인플레가 더 이거는 디플레죠. 이제 빠져야 되니까 네. 더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확실히 좀 그 디스인플레이션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어제 나온 PPI 숫자의 의미는 뭔가요? 네, 사실 PPI가 너무 나쁜 거는 네. 이제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중국도 그렇지만 네. 대체로 이것이 기업들의 마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PPI는 어느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경기도 둔화가 일정 부분 되었고 네.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기대 자체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PPI 쪽에서도 전월 대비로도 0.1이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0.1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다. 그 11%가 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요구의 실마리는 첫 번째는 중국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네. 중국 PPI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요게 좀 반등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그거는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거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미국에서도 생산자 물가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PPI가 반등하는 거는 CPI가 반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다. 사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생산자 물가니까 네. 그럼 생산자 쪽에서 만들고 재고가 넘어가서 팔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일 것이다라고 하시지만 네. 사실은 거의 동행지표거든요. 이게 네. 그어보면 선행지표로 그었을 때보다 동행일 때가 코릴레이션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PPI에 큰 무게는 두진 않고 네. 오히려 PPI가 너무 나쁘면 이거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오히려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고 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니 PPI가 낮을 때 마진이 안 좋은 거고요. 미국은 그렇죠. 이제 이 서비스 쪽이 서비스가 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비중이 상장사는 높다 보니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은 안 미치지만 근데 이제 적당한 수준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 쪽은 PPI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네, 물건값을 맞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네요. 네. 네. 아무튼 이번 주 물가 주간이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는 걸 확실히 좀 확인한
주간인데 네네. 이게 지금 속도 면에서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 속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늦었습니까? 좀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죠.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최근 회의에서 2번 더 올릴 것처럼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딱 발표가 되자마자 사실 데이터 발표되면 요즘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월시저널의 팀 힐하우스 기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거든요. 해석이 딱 나오는 게 심플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바로 다음 회의인 7월 회의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근데 2회 점도표 인상한 거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 네, 일단 한번 올리기로는 뭐 워낙에나 네. 이게 지금 말다 해놓으니까. 가격 반영도 다 돼 네. 있으니까인데 2번 올리는 거에는 이거 근원 물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려온다, 안정화된다. 그럼 이거는 2번째 거에는 영향이 미칠 것 같다 해버리니 그 가능성이 완연하게 내려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비류기적인 기대를 가져보자면 이번 회의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더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언제 나오나요? 이제 오늘 밤에 오늘 나오게 밤에요?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7월 회의 직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연준에서 발표하는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네. 요 두 가지를 핑계로 대가지고서 지난번에 기억해 보시면은 22년도에 원래 0.5bp, 이제 0.5% 인상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0.7로 인상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왜 갑자기 바꿨냐 하니까 기대 인플레가 높아서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지적한 게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가 이번 회의를 앞두고서 이제 연준이 침묵 기간에 돌입하는데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두 가지라는 게 다시 짚어주시면. 하나가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에서 네. 분기 한번 발표하는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만약에 좀 눈에 띄게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잘하면 동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라는 기대가 저는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당장. 예, 예. 예. 근데 뭐 7월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금리가 지금 뭐 한 열흘 사이에 뭐 50bp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그 경로는 금리 앞으로의 경로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하게 한 번만 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고 네. 이미 3월이나 4월 정도 인하에 돼야 될 기대가 벌써 연말까지도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네. 시나리오가 지금 며칠 사이에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좀 분석을 네, 네.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큼 물가가 내려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사실 계산해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네. 네. 실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겁은 많이 났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9%라는 물가를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뭐 이제 3% 이런 물가를 한번 봐버리니까는 네.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이 정도 물가에서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 측면에서 근원 물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실질금리가 방향이 돌아선 거거든요. 네. 지금 기준금리는 5에서 5.25인데 네. 근원 CPI는 4.8이 나왔으니까는 네. 이거는 이번 물가 사이클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얼마나 더 갈 필요가 있냐. 오히려 물가가 진짜 안정화된다 그러면 내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맨날 미국 말씀만 드려서 그러니까 한국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요. 어제 이제 또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물가를 미국보다도 잡기가 훨씬 더 용이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요. 저희가 맨날 미국 얘기만 들어서 미국의 뭐 주거비 비중이 30한 4, 5% 되고 네. 뭐 에너지는 한 7% 되고 그다음에 네. 이런 말씀들을 뭐 식품은 13%대 네, 되고 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한국은 뭐냐면은 차이가요. 제일 큰 것이 금리에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미국은 집을 살 때는 누구든지 빚을 내서 집을 사니 주거비가 차지하는 게 집값 연계되는 거. 미국은 그게 3분의 1이 넘어가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연준 의장조차도 집 사는 걸 좀 늦추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하면은요. 차지하는 이 가중치를 보시게 되면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다 합쳐가지고서 17%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전월세만 딱 합치게 되면은 10% 약간 안 됩니다. 9%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월세의 안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 대비해서 3분의 1도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적은 거예요. 그보다는 가계부채 걱정을 더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특이하게 많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통신비 비중이 일단은 좀 미국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높고요, 5%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교육비가 많이 높습니다. 교육비가 7%가 나오게 돼서 전월세하고 교육비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하고 주류, 담배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이게 한 17,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품 물가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물가 높다라고 할 때마다 어느 정부든지 하는 얘기를 딱 보시면은 그래서 나오는 게 통신비 잡겠다. 합리적인 통신요금 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라면값부터 해가지고서 식품 물가 잡겠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비에 대한 얘기. 이 교육비에는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사교육비 뭐 포함해서.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뭐 고등학교 학원료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잡게 되면은 물가 안정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지고서는 사실 비난은 받을 수 있죠. 현실을 반영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 장바구니 물가랑은 너무 다르다. 그런 말씀도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우리는 그 이제 뭐 최근에 각종 뭐 공과금이나 이런 거 올리는 거 영향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 뭐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1% 중반밖에 되지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그 버스 요금 인상 그렇죠. 올린다고 하죠. 예, 버스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 다 합쳐봤자 물가 구성 요소가 1%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물가 상승이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못 주거든요.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는 영향을 많이 주는데 체감은 엄청 높지만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정책적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는 디스인플레를 얘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금리 가지고서 물가 잡는 걸 저는 과거에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우리가 미치는 거는 영향이 일단 뭐 그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에너지 수입 많이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첫째. 그 다음에는 구성 요소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안정화가 나타나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미국보다 인플레 잡기에 용이한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 통화 정책도 그에 맞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동결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 데이터만 기반하면은 굉장히 적절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요약해 보면 우린 전월세가 한 3분의 1밖에 안 잡히니까 뭐 이유야 네. 뭐든 간에 그거를 채워주는 것이 통신비, 교육비, 뭐 식품 네, 뭐 네. 이런 쪽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도 네.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네, 사실은 맞습니다. 물가는 더 잡힐 것 같고, 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대외 여건, 물가, 성장인데 그야말로 이제 공무원 스타일의 이제 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거의 다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성장을 보면 성장을 보고 올리지는 않을 거니까 내릴 가능성이 엄청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얘기해 보면 가계부채 문제하고 또 뭐죠? PF 문제인데 네, 네. 예,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글쎄 어떻게 되나요? PF를 위해서는 내려야 되는 거고 가계부채를 위해서는 올려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네. 어제 질의응답에서 네. 질문이 집중이 되었었고요. 네. 그 한국판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다라고 준 실리콘밸리 네. 사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비둘기로 돌아서게 만드는 네. 요소일 수밖에 없고, 우리도 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는 꽤나 부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요소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가계부채가 또 많이 늘어나 버리면 악순환이고 문제만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계부채만 달랑 보면은 네, 금리가 높아야 돈을 덜 빌릴 테니까. 네, 예,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 비율이 좀 내려오고 있었어요. 네. 작년 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가계부채에서 소위 말해가지고서 부채를 좀 줄여 나가는 네. 게 일어났었는데, 최근 월에 보시게 되면은 또 이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전히 이제 그런 조심스럽게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에는 금리 요인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대출 관련된 태도 같은 것들도 영향을 분명 줄 것이지 그리고 않겠습니까? 집값도 크고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정책 공조를 통해 가지고서 다른 부분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적절히 제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뭐 이제 평균이나 평균 아래로 좀 잡아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그때는 완전히 생기는 거죠. 그럼 언뜻 보면 지금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금리를 내리는데 걸림돌은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는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 않고 정부가 다른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믿어버리면 진짜 금리 내려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예, 되고 예. 뭐 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것도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선 덜 중요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제일 먼저 아마 완화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주요국 중에서는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빨리 내리기는 겁나서 못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견해가 많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 조합이 예를 들면은 연준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멈춰놓고 금리 인상이 멈춰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그런 3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길게 이 높은 금리를 끌고 갈 거냐.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반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QT를 언제 금액을 줄여 나갈 거냐거든요. 만약에 그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이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제 시간은 서서히 정리를 좀 모자라지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봐도 굉장히 좀 환호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S&P 500이나 나스닥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인플레는 완화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번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은 좀 괜찮게 나왔으니 그 다음도는 기업들 실적으로 가야 되고 2분기 실적 시즌이다인데 다행히 허들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적이 이게 좀 안정성을 보여준다. 특히나 1분기, 2분기,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연히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물가에 관련돼서 자세한 정말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제는 또 실적에 주목해 봐야 될 때다라는 점도 새겨보겠습니다. 86번가 정광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